2003년 4월 17일 새벽 4시 50분경 미국 매사추세츠 남동부에 위치한 플리머스 카운티의 한 가정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17살 프랜시스는 어머니의 불이야!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때 그녀 눈에 보인 건 자욱한 안개 속에 방문 앞에 시뻘건 불. 놀란 그녀는 지체 없이 바로 구조대에 연락을 함과 동시에 창문을 열고 도와달라 도움을 요청합니다. 신고를 받은 구조대는 바로 현장에 도착. 다행히도 불은 금방 제압됐어요. 그리고 10대 소년 1명과 소녀가 차례대로 구조가 되는데 여기서 이 한 명의 소녀가 프랜시스였습니다. 당시 이 집엔 이들 말고도 사람이 더 있었어요. 맨 처음 소리를 질렀던 그녀의 엄마 아빠. 안타깝게도 소방관들이 그들을 발견했을 때 이미 부부는 연기를 많이 들이켜 쓰러져 있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론은 2명 다 사망했습니다. 불이 난 집은요, 동양인 가족이었어요. 64세였던 아버지 지미 초이, 53세였던 어머니 앤, 이들의 17살 된 딸 프랜시스 초이, 그리고 16살 된 이들의 손주 케네스 초이. 자, 여기서 이상하죠? 뭐야, 엄마 아빠 이 둘의 딸이 17살 프랜시스 초인데 1살 아래인 케네스가 이들의 손주라고?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사실 이 아버지 지미 초이가 아주 옛날에 아내 앤을 만나기 전 홍콩에서 한 여자와 결혼해 아들을 하나 낳았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실패해서 이혼하고 그 아들의 전 처가 도맡아 키우고 자신은 미국으로 이주. 여기서 현재 아내 앤을 만나 프랜시스를 낳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웬걸 전 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사건 발생 3년 전인 2000년도에 사망했다네. 어라? 이 아들이 죽기 전 여자 1명과 결혼해서 또 아들을 하나 낳아놨다네. 그 아들이 케네스였던 겁니다. 후에 케네스는 아버지 지미를 따라 미국으로 왔고 이 집에서 함께 살게 됐던 거예요. 여튼 화재 현장 조사에 들어간 경찰은 이상한 점을 몇 가지 발견합니다. 우선 소방관 말에 따르면 문을 부수고 딱 안으로 들어갔을 때 휘발유 냄새가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현장에서 휘발유가 든 통 4개가 발견됐습니다. 집 안의 문과 창문 멀쩡했어요. 심한 손상이나 몸싸움을 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 지미 초이와 아내 앤이 자는 안방이 가장 많이 훼손이 된 상태였어요. 이 모든 걸 봤을 때 경찰은 이거 아무리 봐도 사고가 아닌 것 같아. 이거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낸 것 같은데 누가 불을 냈을까?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한 흔적은 없는데 그렇다면 함께 살고 있는 지미 초이, 앤, 딸 프랜시스, 손주 케네스 이 4명 중에 1명이겠지. 앞서 언급했지만 이 엄마 아빠 둘 다 사망했기에 경찰은 바로 케네스와 프랜시스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둘은요 비교적 크게 다치지 않은 상태였어요. 둘은요 화재 원인 전혀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에 경찰은요 이 2사람이 화재 현장에서 입었던 옷들을 모두 압수 조사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와요. 어라, 사건 당시 프랜시스가 입었던 바지에서 휘발유가 검출됐네. 왜 네 바지에 휘발유가 묻어있니? 나도 몰라요. 아마 지하 작업실에서 조심하지 않아 묻었거나 아니면 친구 집에서 뭐 나도 모르게 묻었겠죠. 하지만 경찰 당연히 이런 말 믿지 않아요. 너 평소에 남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매일같이 나가 놀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남자친구도 못 사귀게 하고 아빠가 몸이 안 좋아 엄마가 병간호를 해야 하니 너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허구한 날 집안일만 시켰다며. 그게 짜증나서 너 엄마 아빠 죽이려고 일부러 집에 불 낸 거 아니야? 이에 대해서 프랜시스는 절대 아니라면서 극구 부인했습니다. 정말 프랜시스가 범인이 아닌 걸까요? 자기 옷에서 휘발유가 나왔는데 프랜시스에게 초점이 맞춰지던 그때 사건 현장에서 중요한 단서가 또 하나 나옵니다. 16살이었던 손주 케네스의 침대 밑에서 손으로 직접 쓴 2장의 쪽지가 발견된 거예요.
그 2장의 쪽지에는 방화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쪽지에는 방화할 때 주의해야 할 주의사항 12가지가 적혀 있었는데, 휘발유는 어디에 숨길 것인가, 실행할 때 기름을 어디에 쏟을 것인가, 불을 붙인 후에 재빠르게 내 방으로 들어오기, 불이 너무 강하게 날 시에는 그냥 창문으로 뛰어내리기, 이 종이는 꼭 태우기, 만약 휘발유 계획이 실패할 시 가스를 사용하기까지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쓴 거냐? 필적 조사 들어갔습니다. 확인 결과 이거 케네스의 방 침대 밑에서 발견됐잖아요. 케네스가 쓴 거였어요.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썼다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쓴 건 맞는데요. 이 계획을 한 사람 프랜시스고요. 프랜시스가 저한테 강제로 이렇게 쓰라고 시켰습니다. 전 그냥 시키는 대로 적었을 뿐이에요. 또 프랜시스. 실제 한 구조대원이 또 뭐라고 증언도 했냐면, 당시 자기가 프랜시스를 구조해서 나왔는데 그때 진짜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갔던 사람 치고는 너무 차분했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엄마 아빠는 구조도 안 된 상태인데 뭐 슬퍼하는 기색도 없고 그냥 무덤덤해 보였다고. 실제 후에 구조대원이나 경찰이 그녀한테 위로의 말을 했는데 그때도 프랜시스 울거나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무덤덤하게 한마디만 했대요. 집에 제 물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물건들은요? 오직 재산, 물건들에만 관심이 있는 듯 보였다고. 어쨌든 방화 계획서를 손주 케네스가 쓴 게 맞으니까 경찰은 케네스를 또 신문하게 되는데, 그는요 이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다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는데, 프랜시스가 사건 몇 시간 전에 지하실에서 휘발유가 담긴 병을 하나 들고 나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때 자기랑 눈도 마주쳤었대요. 눈 마주치자마자 되게 무섭게 자기 쳐다보면서 일로 와서 나 좀 도와줄래? 나 도와줘서 엄마 아빠 죽잖아? 그럼 생명보험금이 나오거든? 네가 지금 나 도와주면 내가 그 생명보험금 중에 한 1만 달러 정도 너한테 줄게. 어때?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에 케네스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느껴지니까 싫어 라고 말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방으로 들어가면서 뒤를 살짝 봤는데 케네스가 거실 소파에 휘발유를 막 뿌리고 있었다고. 그 후 자기는 방에 들어간 터라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몇 분 후에 갑자기 연기가 쓱 나더니 불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경찰은요 바로 케네스와 프랜시스 1대1 대면 시켰습니다. 니네 둘 서로의 말이 맞는지 말해봐라. 그 현장에서 둘이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프랜시스는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말을 했냐, 케네스는 말하지 않았냐, 왜 여기서까지 거짓말하냐.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경찰은요 프랜시스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그녀만 따로 불러 무려 3시간 넘게 강도 높은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내내 억울하다 부인하던 프랜시스 갑자기 사실 내가 했어요, 내가 했다고요 라면서 범행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말을 바꿔요. 사실 내가 했어요, 내가 했다고요. 아니 내가 안 했어요, 내가 안 했다고요. 하지만 이미 경찰은 들어버렸는걸. 당신이 했다고 얘기하는 걸. 바로 프랜시스 방화 및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체포 후 5년이 지난 2008년 1월 25일 그녀의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우선 케네스의 변호사는 재판장에서 케네스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의 몸이나 옷에서 휘발유 나온 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사건 발생 후에도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방화 당시 그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방화 계획서 그것 또한 협박에 의한 거였습니다. 케네스 또한 또 한 명의 피해자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결과
케네스 무죄, 석방돼요. 그리고 반대로 프랜시스 재판에 케네스가 주요 증인으로 나섭니다. 그렇게 2011년 5월 2일 프랜시스의 세 번째 재판이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케네스가 주요 증인으로 나오려고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재판 이틀 전 돌연 케네스 다시 체포됩니다. 왜? 마약 밀매 혐의로. 그래서 프랜시스 재판 때 못 와요. 그냥 그 증언 녹취록으로 대체합니다. 이때 전문가들도 같이 증언을 하는데 프랜시스가 화재 현장에서 입고 나온 트레이닝복에 휘발유 흔적이 나왔다. 모양과 크기로 보아 아무래도 휘발유를 들고 뿌릴 때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옷에 묻은 듯 보인다 라고 증언합니다. 결론은 이때 2건의 살인죄 그리고 방화죄 인정돼서 17살이었던 그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종결이 된 듯 보였어요. 하지만 종신형 선고를 받고 오히려 프랜시스가 아닌 그녀 친구들이나 다른 가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프랜시스는 절대 이런 짓을 할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죄받은 손주 케네스가 하면 했지 프랜시스는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마지막 재판이 끝나고 프랜시스는 법원에 항소를 합니다. 그리고 2015년 이때 그녀 곁에 존 바트라는 한 변호사가 붙게 되는데 이때부터 사건은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새로운 변호사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검사가 주장했던 증거들이나 재판 때 오갔던 말들 등등 다 다시 봐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랜시스 기소에 관여했던 2 검사, 카렌 오설리번이라는 검사와 존 브래들리라는 검사한테 이 프랜시스 사건 관련 여러 가지 정보 좀 달라고 2 검사 간에 오갔던 이메일들 나한테 좀 오픈 좀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죽어도 이 이메일 오픈을 안 하고 자료도 안 넘겨주는 거예요. 이 문제로 변호사와 2 검사 무려 5년 동안 옥신각신합니다. 결론은 대법원에서 2 검사한테 니네들끼리 사건 관련 주고받았던 이메일 모두 변호사한테 공개하라고 명령한 뒤에서야 오픈해요. 그런데 이메일을 보니까 이 새끼들이 왜 이렇게 공개 안 하려고 5년 동안 쌩 난리를 쳤는지 바로 알겠는 거예요. 우선 이 2 검사가 주고받았던 사건 관련 이메일에는 동양인에 대한 고정관념, 안 좋은 인종차별 농담들이 가득했습니다. 인터넷에 동양인들 농락하는 듯한 그런 사진들을 서로 주고받고 웃고 그러는 내용까지 있었대요. 이 2 검사는요, 동양인들이 의뢰인으로 오거나 만나게 되면 일부러 영어를 막 이상하게 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걸 즐겼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말을 부산말처럼 하면 외국인들은 좀 알아듣기 힘들어 하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가지고 노는 걸 즐긴 거예요. 이 나쁜 새끼들이. 실제 이 둘은요, 프랜시스를 언급하면서 야, 동양 여자 아니냐, 얘 몰라, 지 아빠랑도 할 거 다 했을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들까지 오간 게 확인됐습니다. 이 모든 걸 존 바터 변호사가 보고요, 너무 충격을 먹었대요. 아니, 아무리 미국이라도 다른 사람도 아닌 검사가 이런 식으로, 그것도 이렇게 무식하게 인종차별하는 이런 경우가 없대요. 실제 존 바터는요, 이 사건은 검사의 인종차별 때문에 살인 유죄 판결을 받은 동양인 사건으로 미국 역사상 최초일 거라고 실제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걸 발견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바로 존 바터가 종신형 선고했던 당시 판사한테 이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랜시스한테 종신형 선고했던 판사도 너무 놀란 겁니다. 실제 이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2 검사는 사법제도의 중립과 객관성 유지 원칙을 명백히 위반했다. 검찰이 인종차별, 성차별을 너무 심하게 했다는 사실을 당시 법원에서 알았더라면 재판 전체가 즉각 기각 선고를 받았을 겁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이 두 검사 새끼가 이 사건 애초부터 동양인 가족 사건이라는 걸 안 그 순간부터 모두 색안경을 끼고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했던 거예요. 애초부터 이 두 놈은요, 누가 살인마든 뭐든 내 알 바야? 두 검사는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범이 누군지. 사건이 일어나기 약 3개월 전 케네스는 학교 부근에서 마약을 팔다 걸려 체포가 됐었습니다. 이 문제로 할아버지인 지미 초이와 엄청 싸워요. 이때 열받은 케네스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케네스는 얼마 안 가 집에 몰래 들어와서 할머니 앤의 보석을 훔친 혐의로 또 고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와 케네스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검사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재판장에서 두 검사는요, 이 부분 쏙 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흔한 청소년 10대와 부모님의 갈등처럼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간 거예요. 뿐만 아닌 프랜시스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였습니까? 프랜시스 바지에서 휘발유 나왔다는 거였잖아요. 그럼 케네스 옷은 검사해봤을까? 확인해보니 케네스 옷은 한 번도 검사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에서 검사는 그랬거든요. 케네스 옷에서 휘발유 안 나왔다고. 프랜시스 옷에서만 나왔다고. 고로 저 여자가 범인이라고. 아니, 검사조차 받은 적이 없다는데 검찰은 무슨 근거로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 걸까? 여튼 존 바터 변호사는요, 혹시나 싶어 그 휘발유 흔적이 나왔다는 프랜시스의 옷 다시 검사 요청했어요. 그런데 결과 휘발유 흔적 안 나옵니다. 뭐야? 조작된 거예요. 뿐만 아닌 확인해보니까 이 케네스의 여자친구가 검찰한테 케네스가 휘발유를 샀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짜증나서 복수하려고 불을 질렀는데 무죄 나왔다고 자랑하듯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까지 했는데 검찰 묵인. 거기다 또 보니까 이놈 프랜시스가 감옥에 있을 동안 다른 곳에 또 2번이나 방화했다가 걸렸었네. 이거 검찰 알고 있었네. 묵인해줬네. 누가 봐도 이건 범인 케네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놈 뭐 받았습니까? 무죄 받았죠. 앞서 언급했지만 케네스, 이 할아버지 할머니 프랜시스 정 없었습니다. 아버지 죽고 갑자기 같이 살게 된 케이스였죠. 정도 없고 사사건건 자기한테 뭐라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닥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죽인 거 아닐까. 이쯤에서 한 명 더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검찰이 증거를 없애고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검찰이 이럴 동안 프랜시스는 변호사가 없었어? 존 바터가 변호사 맡기 전에 그녀를 담당했던 변호사 있었을 거 아니야. 걔는 뭐 한 거야? 프랜시스 옷 휘발유 자국도 없었다는데 그 조작된 건데 그것도 몰랐나? 그냥 검사가 말하는 대로 내내 거리고 넘긴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변호사도 대충 했다는 거죠. 2020년 3월 프랜시스 변호인 측은 법원에 이의 제기, 무려 사건 발생 17년 만인 2020년 9월 무죄가 선고됩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 한 거예요. 17살 때 잡혀 들어갔는데 무죄 받아 나왔을 때 그녀의 나이 34살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17년 동안 감옥에서 계속 공부했대요. 그래서 보스턴 대학교 메트로폴리탄 칼리지의 사회학 학사 학위 땄다고 하고요. 매사추세츠 미용 시험도 5년에 걸쳐 합격했대요. 대단하죠. 와, 프랜시스는 죄를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정신병력도 없었죠. 하지만 검찰은 멀쩡했던 그녀를 무자비한 범죄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시아인, 동양인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참고로 죄를 뒤집어 씌운 이놈 케네스, 정확히 어떤 처벌이 나왔는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저 중간에 방화를 또 저질러가지고 홍콩으로 도망갔다고.
여튼 늦더라도 억울함이 밝혀져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7년 만에 밝혀진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